안녕하세요. 무슨 생각하고 지내? 4화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무입니다. 고성입니다. 올해 이제 또 4월이 됐네요. 네, 날이 따뜻해졌고요. 저희가 녹음하기 전에도 잠깐 이 앞에서 햇빛이 내리쬐는 데에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네, 기분이 좋아지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좀 날씨가 봄치고는 추웠다가 더웠다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봄이 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작하는 날이. 맞습니다. 오늘 좀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녹음실에서 만나는 건데 한 달 동안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빵도 계속 굽고 있었고 실력이 더 느셨겠어요.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다른 종류의 빵을 만든다기보다는 그때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인 스콘의 레시피 안에서 내용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시도를 하고 있고, 가족들의 그 요청으로 조금 더 덜 건강한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설탕을 조금 더 넣어서 만들어가고 있고, 어머니는 자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내색을 우와. 왜 조카들은 먹지도 않는데 조카 올 때만 만드냐며 네, 그렇게 하셔서 네, 좀 더 많이 만들어 볼까 봐요. 그러게요. 가족들이 좋아해 주신다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주변에서 저희 방송 잘 듣고 있다고 네. 이야기를 이렇게 해줄 때가 있는데 네네. 특히 스콘에 대한 피드백이 좀 있었어요. 다들 빵 스콘 먹고 싶어졌다 막 이런 피드백 있으셨나요? 그쵸. 뭐 생각 없었는데 저희 방송 때문에 스콘을 이제 주문해서 먹고 있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스콘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또 반갑게 들어줬던 것 같기도 하고,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뭔가 좋은 거를 나눴을 때 상대도 좋아해 주는 것은 언제나 반가운 일인데 팟캐스트라는 거는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김모 씨도 그렇고. 네, 맞아요. 근데 처음 해보는 게 하나의 매개가 돼서 그러한 연결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경험인 것 같아요. 신비로운 일이죠. 우리 주변에 피드백이 왔던 거를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어때요? 지금 시작점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냥 메시지 내용들은 뭐 잘 듣고 있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요즘 출퇴근길마다 들으며 좋은 에너지 받습니다. 저도 재미있는 작업도 기대할게요. 다음에 배워요. 이렇게 또 오셨고, 또 지난번에 추천했던 책이 좋아서 꼭 읽어보겠다고 해주신 분도 계셨고. 그 이니셜이라도 한번 외쳐주세요. 아, 네. 이 말을 제가 얘기하면 좋아하실지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SJH님께서 책을 이제 읽어보시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KSH님께서는 저희 방송의 고성의 목소리가 AI 같고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요. 지대널렵의 최 사장님의 말투랑 비슷하다. 이런 조언도 해주셨고, 네. 고성에게 온 피드백 좀 읽어주시겠어요? 저한테 이제 메시지가 몇 군데서 왔는데요. HDW 스콘 이야기에 마침내 전해봅니다. 틈새 영업까지 최고의 팟캐스터. 와. 이런 메시지가 왔었고, LWJ님께서 무생지 팟캐스트 두 분 목소리 너무 흥미롭게 듣고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할 일이 많아서 계속 틀어두는데 주제에 대해 두 분의 단어 선택과 태도를 들으면서 저와 다른 점과 비슷한 점을 곱씹어 보고 듣고 있어요. 생생한 음질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잘 듣고 있다고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라고 하면서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또 JSS님이
스콘 사진을 이제 콕 찍어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후라이드 치킨 같은 스콘이네요. 맞나 보여요. 하면서 무생지 잘 듣고 있어요. 대화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도 혼자 대답하기도 해요. 오, 라고도 하셨습니다. 와. 그리고 또 한 분은 저의 MBTI를 맞춰보고 싶다고 하면서 아, 네, 봤어요. SNS에 올려주신 걸. 네, 그래서 추측을 몇 번 하셨는데 계속 맞추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숨겼네요. 이번 에피소드를 듣고 한번 누가 맞출 수 있나 한번 봅시다. 한번 도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아까 AI 같고 좋다고 말씀하셨던 거는 뭡니까? 제가 고성 목소리가 좋은데 AI 같다라는 피드백을 두 분한테 받았는데, 고성의 목소리가 톤이 높낮이가 많이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일정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감정이 엄청 많이 극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어떤 톤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 목소리가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 납득이 됐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편집하면서 저랑 고성이랑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이제 편집을 하면서 듣거든요. 근데 정말 고성은 흔들림 없이 말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 목소리는 너무 기분이 티가 나요. 제 자신이라서 더 그러겠지만 어쩔 때는 되게 업돼 있는 목소리가 들리고 어쩔 때는 엄청 차분해져 있고 그래서 좀 반성했습니다. 좀 고성 같은 한결같은 목소리를 나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방송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제 목소리는 약간 흥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김무 씨의 MBTI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응답이 올까요? 아 근데 또 피드백 중에 이렇게 메시지로 오진 않았는데 기분 좋았던 피드백으로는 저희 방송을 다 듣고 나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기분이 맑아진다 이런 류의 피드백을 한 2-3명한테 들었어요. 심지어 한 분은 저희 공동 지인인데 저희 방송이 한 살림 방송이라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공동 지인임에도 불구하고 김무 씨의 목소리를 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누군지 몰랐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게 나랑 대화를 많이 한 친구인데. 네, 지금 또 듣고 있으면 또 뜨끔할 겁니다. 아, 네. 그래도 반가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또 사적으로 또 다른 들어온 피드백은 뭐였냐면 저랑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 여성분은 누구시냐? 목소리가 너무 좋다. 어머. 어디서 이렇게 보석 같은 분을 찾아냈느냐? 반짝반짝. 그 이야기를 네, 들어서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또 칭찬받아서 목소리의 업됨을 감출 수가 없네요. 네, 보석이라니요. 정말 이렇게 버벅거리는 말들을 또 밝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응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응원에 힘입어 오늘도 잘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사실 저희가 날짜가 4월 3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근황을 얘기할 때 4.3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성이 안 물어봐줘서 제가 제 근황을 유도하셔야죠. 유도. 이게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제가 못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고성 오늘이 며칠인 줄 아세요? 4월 3일이죠. 아, 맞습니다. 편집 못하겠죠? 네. 아, 네. 그래서 저희가 1화 때 한강 작가님 소설 얘기도 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4.3 생존자분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에 음악을 참여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돌들이 말할 때까지라는 영화이고 김경만 감독님이 만드신 이제 영화인데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아픔을 꺼내지도 못하고 그 아픔이 이제 사회에 가시화될 수 있는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가지고 이 4.3을 둘러싼 여러 비극들이 그런 시간들을 또 마음에 좀 담아보면서 방송을 오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내일 이제 4월 4일에 작년 12월부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거나 힘들게 했던 탄핵이 발표되는 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방송하고 다음 주에 편집돼서 나올 텐데 그쯤에는 세상이 조금 더 평안한 방향으로 가 있기를 정말 기원을 담아서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네, 저도 새 세상에서 방송을 들으시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마음가짐이 아주 낮고 뭐라 그럴까요? 어떤 큰 무게감을 가지고 방송을 임하신다는 뜻인가요?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언급을 해봤고요. 막상 마음 자체는 오히려 무겁지 않게 방송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아야지, 잘 들어야지, 그리고 너무 내가 대단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고성은 어떠셨어요? 오늘 올 때 오늘 방송 어떻게 녹음해야지 이런 생각 하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하고 느껴지는 바들을 여러 번 점점 생각하게 되는 거는 너무 이렇게 작정하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야 우리 고유의 톤과 어떤 깊이로 무엇을 다루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릴지를 너무 신경을 쓴다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지에 대해서 너무 내용적으로 빠져버리면 또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예, 오늘은 최대한 가볍게 이 자리에서 더 자유롭게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마음으로 온 것 같네요. 요즘 재밌게 본 거 있었어요? 재밌게 본 거요? 최근에 그 아는 이제 동료 사진 작가님의 전시를 보러 갔었는데 이웃사촌이라는 제목으로 있었던 양승욱 작가님의 개인전이었어요. 네, 그 작가님이 이제 본인의 엄청 가족 안에서의 가까운 가족사와 그런 여러 가지 주변사들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일상에서 찍었던 그런 장면들, 생활의 어떤 순간들, 어떤 가족의 이별의 순간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을 사진 작업으로 해야지라고 의식하지 않고 그냥 계속 찍어왔던 어떤 사진과 기록들을 작은 전시장 안에 펼쳐놓은 전시였는데 그 전시를 봤던 게 좀 인상이 많이 남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뭘 느끼셨나요? 그 전시장에 되게 내밀한 어떤 개인의 일대기를 엿볼 수 있는 노트와 일기,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이것들을 작품으로 의도해서 처음부터 찍었던 게 아니라 그냥 모아진 것들을 담아둔 전시였는데 그래서 그 작품의 어떤 그 사진이라든지 글의 형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박하고 투박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어느 시기의 삶을 살고 떠나갈 때까지 어떤 여정 같은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 공간에서. 그 페이지들을 좀 넘기면서 결국 사람이 예술을 통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이런 걸까? 라는 그런 말이 저한테 떠올랐었어요. 저도 모르게 나왔던 그 질문에 대해서 좀 곱씹어보고 있었어요. 그 질문들의 고리에는 또 어떤 것들이 나한테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죽어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소설이나 뭔가 어떤 이야기를 보는 것에도 누군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죽어가고 어떻게 이별하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다들을지 모르겠지만 왠지 제 느낌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는 늘 궁금해하는 공동의 어떤 영역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최후의 과정, 자기 생의 마지막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스로의 죽음을 대한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죽음이나 스스로의 과정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스토리나 나와 또 더 가까운 누군가의 이야기나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몰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는 전시던 뭐던 책이던 노래건 영화건 되게 귀한 것 같아요. 그 전시를 그러면 다른 분들도 함께 가볼 수 있게 전시 제목이나 장소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전시는 끝났어요. 끝났을까요? 네, 제가 거의 마지막 날 가서 봤거든요. 네, 전시 공간은 홍은동의 레비덴 타이거라는 작은 대안 공간에서 했었고, 전시는 끝났지만 이웃사촌이라는 제목으로 했었던 전시였습니다. 그게 제목이었어요? 네네네. 저는 실제로 이웃사촌인 줄 알았어요. 저의 이웃사촌. 김무 씨의 이웃사촌으로 있는 그 작가님의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았어. 아닙니다. 아하. 이웃사촌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의 사촌들이 담긴 사진이 그곳에 있었고, 그 이웃사촌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도 한 가족, 친구들 만나왔었던 사람들 사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웃의 범위는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전에 저는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 전시 중에 여러 해가 좀 지나긴 했는데 박혜수 작가님의 작품들에서 우리의 개념을 다룬 게 있었어요. 네네. 리서치 베이스로 네네. 했던 건데 사람들마다 우리라고 할 때 가지게 되는 하나의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관계까지를 우리가 우리라고 부르는지, 이거에 대한 통계 자료에 기초한 도식과 여러 작업물들이 있었던 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제 안에서도 우리 혹은 이웃의 경계는 항상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삶의 시계를 통과하는지에 따라서 제가 조금 더 넓게 볼 때들도 있었던 것 같고 좁게 볼 때들도 있는 것 같고 요즘에 많은 전시 서문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단어는 비인간화거든요, 저는. 네. 그 타자를 같은 동등한 인간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맥락에서 현재 시대에 수많은 과잉된 정보들, 여러 폭력성을 띤 미디어의 정보들, 그리고 이런 소셜 네트워킹 안에서의 정보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벽이 생기고 타자를 비인간화한다는 것들이 있잖아요.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과 어떻게 보면 우리 어디까지가 우리인가, 어디까지가 이웃인가도 한 맥락인 것 같아요. 고성은 지금 시점에서 고성에게 우리의 영역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예요? 우리라는 관계에 있을 때 떠오르는 뭐 깊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그냥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말을 하자면 네. 우리라고 제가 들었을 때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내가 어떤 추구하는 가치를 동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지 않을까? 조금 더 그러니까 넓은 개념으로는 그게 우리가 될 것 같고 네. 아주 좁은 개념으로는
내가 어떤 조건에 있건 음, 나를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음, 그리고 반대로도 내가 음,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들까지가 음, 우리 있지 않을까. 좁은 개념에서. 공감이 갑니다. 김모 씨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 그 선이 있을까요? 우리 혹은 이웃. 저도 좀 좁게로 생각했을 때는 고성이 방금 표현해준 부분들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황이어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존재들을 제가 가장 친밀한 우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근데 요즘에 저에게 우리는 제가 이 팟캐스트 하는 목표가 세계평화라고 그랬었잖아요. 참고로 우리 쿠키 영상을 영화 뒤에 만들어 놓듯이 저희도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쿠키 음성이 들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지난화였나요? 네, 지난화였습니다.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이렇게 장난하듯이 나눈 대화. 대화가 녹음돼 있었죠. 네. 세계 평화에 대해서. 그게 진심이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우리는 사실 그냥 내가 만나는 모든 세계, 만나지 않은 세계까지도 우리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친구의 개념도 저한테 되게 넓어요. 웬만하면 다 친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또 내가 만난 관계 안에서 내가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 같긴 해요. 사이가 가깝건 가깝지 않건 우리가 신뢰하고 싶어 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사람? 나의 의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엄청 선한 마음과 엄청 악한 마음이 언제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언제든 정말 악해질 수 있고 갑작스럽게 언제든 정말 엄청 악했던 사람도 갑작스럽게 엄청 선해질 수도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저는 참조하고 언제든 나빠질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언제든 다시 좋아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기로 한다.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더 질문. 취조 들어간다. 궁금해서. 여기서 MBTI가 좀 나오지 않나요? 궁금해서. 네네. 이거를 더 자세히 정확히 알고 싶어서. 네네. 저랑은 약간 다른 개념의 이런 사고방식이 메커니즘이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우리가 정말 다른 메커니즘을 갖고 있죠. 자, 질문합니다. 네, 하십시오. 지금 말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면서 또 묻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믿기로 한다. 이런 마음먹음이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나요? 어려울 때도 있죠. 정말. 근데 마음 먹으면 그렇게 되나요? 되더라고요. 이때까지는. 저도 실험으로 계속 해보고 있어요. 그렇게 될까?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근데 조건은 내가 진짜 안 되는데 거짓말로 하면 안 되고 이게 참 한 끗 차이인 것 같긴 한데 그냥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진짜 선한 면이 있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선한 마음. 근데 그 선한 마음이라는 게 막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난 착하다 이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선한 마음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선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에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마음만큼은 난 너무 알아. 왜냐하면 나도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나쁜 짓도 해보고 선한 짓도 하니까. 그랬을 때 나는 이 사람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믿어주고 기다림을 가져보는 거죠. 그걸 제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보고 있는 훈련입니다. 저의 훈련.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계속 시도해보고 있어요. 방금 전에 기다려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공감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멀리서 큰 시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맞아요. 이게 다가 아니다,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상대도 할 수 있게 기다려준다? 저는 이렇게 네.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조건에서는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그 사람이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가까이 있지 않아도 돼요. 와. 내가 그 사람과 거리가 필요할 때는 오히려 멀어져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연락 안 하고 안 받아도 돼요. 대신 내 마음은 널 기다리고 있어라는 신호를 나는 잃지 않고 갖고 있는, 그게 좀 포인트예요. 억지로 붙어 있으면 망합니다. 안 돼요. 거리가 필요할 때는 충분히 도망가고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네. 종종 저한테 자기 확신이 강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저는 방금 이 이야기를 듣고 저보다 더 자기 확신이 있는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확신이 있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와. 계속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꽤 성공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놀라워하고 있고 계속 해보면서 소식을 전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전하지? 텔레파시로. 갑자기 칭찬을 받더니 어색해지셔서 급 마무리를. 업앤다운이 또.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성은 오늘 또 요즘 뭐 재밌는 일, 어떤 일 있었나요? 소개해주고 싶은 게 있나요, 혹시? 예. 제가 북토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제가 동료들과 함께 책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아티스트 콜렉티브로 책을 만들고 있는데 새로 책이 나오게 됐고 4월 12일에 북토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광합단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활동을 벌써 이제 3년째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2년 동안의 활동에서는 주제를 정해서 이미지들을 모으고 책으로 엮게 됐었는데 지인의 형식으로 만들었었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재밌게 만들지가 더 포커스가 맞춰지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 책에 대한 물질적인 즐거움 그리고 어떤 형태적인 즐거움에 대한 실험을 2년 동안 해왔고 그보다 더 한 발짝 나가고 싶어졌었어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시도는 2년 동안 이걸 해봤기 때문에 가능한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매 주제가 겹쳐지는 부분이 아니라 되게 새로운 주제들이었는데 모아놓고 보면 하나의 흐름이 항상 잘 이어졌거든요. 네. 너무 중구난방으로 튀지 않고. 네. 그렇다 보니까 주제가 없이 모아보자. 모든 창작 활동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시대를 반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때 내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들을 한 명의 시선이 아니라 여러 명의 시선이 모아졌을 때에 관통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그거 자체로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약속 없이 그동안 함께 결을 맞춰온 사람들과 시선들을 좀 모아보고 한 권의 책으로 어떻게 이어지면서 관통되는 이야기가 있을지. 근데 이거는 어떤 말로써 네. 유려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어요. 이미지와 이미지가 어떻게 연결되고 분리되고 흐름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낯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익숙한 분들한테는 더 많이 읽힐 수 있는 책일 것 같거든요. 또 이러한 부분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문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매 책마다 글을 한 편씩 받고 있어요. 문인들과 매 책마다 한 분씩 또 초대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계절에 한 권씩 내기로 했고 이것을 취합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 문인에게 보여주고 거기로부터 출발한 글을 수록을 해요.
그러니 청탁을 드리는 분인이 저희의 이제 첫 번째 관객이 되는 거죠. 오. 네. 그래서 이번에 8명의 사진가와 또 한 분의 시인. 기대됩니다. 근데 그분도 시인이자 사진가여서 또 탁월하게 이와 관련된 자기의 글을 꺼내주셔서 되게 재밌게 작업했어요, 저는. 광합단 팀이 꾸준히 진의 형식으로 어떤 모음들을 만들어 오신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좀 영감이 많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또 안에 내용들을 보면은 아까 고성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각의 어떤 이제 고유성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마치 좀 어떤 편은 한 몸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재밌다고 느꼈었는데 이제 또 다음 방식으로 진화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진화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 방식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 행사 정보를 조금 더 홍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장소나 네. 4월 12일에 북살롱 텍스트북이라고 하는 서점에서 열리게 되고요. 오, 네. 거기가 저기 서촌에 있습니다. 저녁 7시에 네,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뭔가 미리 신청서를 받나요? 북살롱 텍스트북이라고 인스타그램에 검색하시면 네이버 예약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보실 수 있을 텐데 그곳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요즘의 일들을 나눈 시간을 두고 또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좋습니다. 이번 이제 무생지에서 저희가 다룰 내용은 성묘 가는 길과 나를 지지해주는 힘입니다. 여기서 성묘 가는 길은 무엇이죠, 고성? 작년 4월 자료들을 쭉 보면서 어떤 것들을 이번 방송에 소개를 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제가 외할머니 성묘를 다녀온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외할머니 묘는 어느 지역에 있어요? 할머니 묘가 경기도 연천에 있어서 항상 가고 싶지만 뭔가 거리가 돼서 자주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4월에 되게 날이 좋았던 날에 엄마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김무 씨는 최근에 성묘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그렇게 성묘를 좀 안 간 지 오래됐네요. 부모님만 계속 가시고 성묘 말고 그냥 제 친구들의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그런 소식들을 듣고 장례식장에 최근에 지난달, 이번 달, 이연달아서 계속 좀 다녀왔었던 것 같긴 해요. 저는 좀 장례식은 웬만하면 꼭 가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결혼식은 안 가도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나 혹은 아주 가깝지 않더라도 어떤 큰 이별을 했을 때에는 저도 같이 인사를 하고 싶은 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묘지를 가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장례식장에 좀 다녀왔었던 것 같습니다. 장례 분위기랑 또 묘가 만들어진 다음에 분위기랑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겨우 하루 이틀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 시계를 지나서 이렇게 땅에 묻고 그 뒤에 찾아갔을 때도 되게 분위기가 달랐어요. 훨씬 더 평온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최근에 갔다 온 성묘 자리에서 느꼈었던 마음이에요. 그러기도 했고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산소 주변은 항상 이렇게 양지 바른 곳이고, 그쵸? 잘 관리가 돼 있고
장난치고 뛰어놀기 좋은 되게 밝은 에너지가 가득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지는. 성묘를 갔었을 때도 기분이 되게 좋았고 편안했고 따뜻했고 그랬어요. 작년 4월에. 예, 근데 할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네. 성묘 갔다 올 때 엄마도 어떤 생각이 스치셨는지 제가 뭐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네. 네, 이렇게 잠깐 눈시울을 좀 적시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네. 그게 지금 저를 있게 해준 부분이 되게 큰 것 같거든요. 제가 사진 작가라고 불릴 수 있게 해준 거는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 촬영을 한 사진들 때문인 것 같아요. 중환자실에 혼수 상태로 계실 때부터 장례식과 그 과정에서 저의 엄마가 그분의 엄마를 잃어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좀 담아보고 싶었고 또 동시에 제가 어떤 카메라 뒤에서 그때의 현장감을 살짝 피하는 부분이 있기도 했었고 네네네. 여러 가지 어떤 내적인 드라이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해 가던 때였는데 네. 가장 진실된 게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이야기가 뭘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때였었어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내 삶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담을 때가 그런 거잖아요. 네. 외할머니가 쓰러지고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거는 하나의 큰 사건이니까 이런 것이 하나의 작업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한편으로 들면서 동시에 이거를 작업하고 있는 나는 괜찮은가라는 죄책감도 들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할지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려웠었어요. 좋음과 동시에 어떤 죄스러움이 있고 근데 뭔가 해야 할 것만 같은 기분과 함께 해도 되나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근데 가족들이 좀 이렇게 지지해줬어요. 오, 네. 사진 찍으라고. 그 고성의 홈페이지에 가서 처음 했다는 그 작업 페이지를 한번 다시 봤거든요.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랬을 때 진짜 어떤 가족 간의 긴장감이나 그런 게 담겨있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이 사진기를 되게 계속 어떤 슬픔의 중요한 순간들에 고성은 사진기를 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진기가 가족들을 담는 방향으로 향해 있었을 거고 그런 건 어떤 마음이었을까 좀 궁금했었는데 가족들이 모두 오히려 그 시간을 하나의 그 세레모니의 하나의 과정으로 좀 이해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족들이 그걸 지지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설 수가 없는 부분들이 되게 컸죠. 그렇죠. 이게 엄숙하고 뭔가 자중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카메라가 굉장히 소리가 작아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철컥철컥 소리가 나가지고 되게 신중하게 기다리다가 한 장만 찍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제한된 시기 내에 제한된 기회들 속에 할 수 있는 만큼만 했는데 그때의 마음이 잘 담기고 또 사람들이 알아봐 줘서 이게 하나의 작업으로 엮였을 때
많은 부름들을 또 받기도 했고 저에게 하나의 길을 열어주는 시리즈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두고 이제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할머니가 도와준 거라고 이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진짜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그 처음 친해질 때 티벳 사자에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더 이제 알게 됐었던 것 같은데 죽음에 대한 어떤 관심이 그 전부터 있었나요, 고성에게? 그러니까 저는 죽음이라기보다는 저라는 것이 육체만은 아니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겠냐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디에 기초하는 것이며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 뇌의 전기 자극과 어떤 메커니즘으로만 발현되는 걸까 과연? 되게 유물론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의 우리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나의 핵심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를 이야기하려면 가장 처음 내가 그 생각을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말해주면 재밌어 할 것 같은데 네네.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도 되게 어릴 때 얘기예요. 어릴 때 있었던 일들이 영향이 계속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내가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느낄까? 왜 그렇게 생각할까를 파고 가다 보면 다 뿌리는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하나의 경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 이 납득을 하게 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주로 성장기 때 일어나고 이도 마찬가지인데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7살, 8살, 9살 뭐 이쯤 어딘가일 것 같은데 주말에 아빠와 동네 목욕탕을 가는 길이었었어요. 뭐 몇 가지 도구를 네. 챙기고 목욕탕을 가는 길에 왠지 모르겠지만 그 가는 길에 했던 하나의 상상이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날 했던 상상이 그때 저를 되게 혼란스럽게 했었어요. 어떤 상상이었길래? 내가 사라지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혼란스러운 생각이죠. 근데 되게 본능적으로 이럴 거다라고 하는 어떤 직감이 있었는데 그 어리었을 때 그게 뭐였냐면 그때 저는 되게 TV를 좋아하는 어린아이였거든요. 네. 주말이건 혹은 이런 명절이건 하면 집으로 배달 오는 신문에 TV 편성표를 펼쳐놓고 뭘 할지를 막 적어놓고 기다리는 아이였었어요. 네. 그 정도로 TV 보는 거를 좋아하고 어떤 영화를 하면 그거를 막 챙겨서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TV 화면이 켜지고 꺼지고 할 때 예전에는 브라운관 TV. 브라운관이라고 부르는 그런 TV는 켜고 끌 때 뿅 소리 나고 고주파 소리. 고주파 소리가 살짝 나면서 뭔가 이렇게 빛이 사라져가는 게 보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켰을 때는 빛이 확 드러나는 게 보이고 맞아요. 진짜. 지금처럼 뭐 그냥 회사 로고가 띵 뜨면서 켜지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의 영향이었겠지만 그렇게 TV를 껐을 때 초신성이 사라져갈 때처럼 이렇게 뿅 사라지는 어떤 그런 우주적인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면 온 우주가 그렇게 TV 브라운관을 끄듯이 이렇게 한순간에 슉 사라진다라는 직감이 엄청 강하게 와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웠고 그 혼란스러움을 여지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 문득 그냥 아무런 아무런 인과 없이 그냥 문득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잘 모르겠어요. 문득이었는지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일 때문에 그 생각을 하게 된 건지는 거기까지는 생각이 안 나고 제가 처음 어떤 이 세계에 대한 세계 구조에 대한 질문이 내가 죽으면 내가 사라지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될까? 였고 그때 받았던 어떤 계시 같은 직감은 세계는 TV가 꺼지듯이 다 꺼져버릴 것이다 였는데 이 이야기를 그러면 왜 하냐면 네. 내가 이 세계의 일부만으로만 존재하고 정말 나라는 사람은 이 육신으로만 끝날 거라면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은 나 없이 잘 또 굴러갈 것이고 한데 이것을 구성하는 이 세계를 세계로 구성하는 거는 내 안에 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 자체보다도 어떤 하나의 육체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러한 그 존재는 어떤 다른 형태로서 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딘가로 옮겨가거나 어떤 여행을 떠난다거나 할 수 있겠다라는 밝혀지지 않은 어떠한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이 기울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3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네. 그 죽지도 살지도 않은 시기가 조금은 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어떤 가능적인 세계에 가까운 상태이지 않을까 싶기도 했었어요. 가능적인 세계라면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능한 세계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지금 땅을 붙이고 있는 여기인 것 같고 네. 가능으로 존재한 세계는 증명되지 않은 여러 이야기들의 그리는 세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종교적일 수도 있고 뭐 천체 물리학적일 수도 있고 네네. 가능적인 세계라는 말을 약간 가능성의 세계로 말해볼 수도 있나요? 그렇죠. 과학적으로는 모든 것은 100%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고 하니까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는 없고 네. 해서 저는 희박하지만 마음이 기우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제 멋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약간 양자의 세계 같기도 하고 여러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여러 이름으로 그 상태를 연구하고 정의 내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질문이 뭐였었죠? 죽음에 대해서 이전부터 그러니까 생각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도 그런 죽음과 관련된 뭐 서적이나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관심이 오래 전부터 있으셨었는지 혹은 뭐 티벳 사자에서 같은 책을 읽게 된 계기에도 할머니의 장례 과정을 관찰하게 된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때는 전혀 그쪽에 지식이 없었고요. 그 이후에 관심이 더 많이 생기면서 이제 배워가고 알아가고 초청받고 더듬더듬 했던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정말 할머니와 고성의 어머니 그리고 고성과는 마지막 이별의 시간인데 고성에게는 되게 많은 것들이 그 끝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그 이별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할머니가 도왔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저는 또 그때부터 어떤 하나의 새로운 길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걸어올 수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혹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 있던 동기나 힘의 어떤 근원이 된 시기가 아닌가. 엄마라는 말을 들으면 지금 고성이 얘기해 주셨던 그 작업의 제목이 엄마이죠. 뭔가 저는 엄마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나의 아기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게 엄마라는 단어인 것 같거든요. 아기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시작이라는 단어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엄마라는 단어를 지금 고성의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읽으니까 저한테는 꼭 엄마를 가장 많이 부르는 시기여서 그럴까요? 아기가요. 일단 엄마 몸에서 나오잖아요. 그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나의 가장 첫 집 같은 느낌이랄까? 엄마의 몸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례식 그리고 이렇게 염을 할 때 그리고 이렇게 땅에 관을 묻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엄마였었죠. 그 당시 이제 엄마 하면서 이제 울기도 하고 곡도 하고 막 이러니까 제일 많이 들은 단어고 그리고 실제로 주인공은 이 작업에서의 주인공은 엄마였기도 했고요. 장례 의식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사람의 존재는 육체로서 끝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형태로서 존재하는 거를 만약에 저만의 생각이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이거는 인류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여겨요. 왜냐하면 장례식이 그렇잖아요. 누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그분은 정말 왔던 대로 돌아가시는 거고 이것에 대한 의식은 무엇이며 이게 단순한 뭐 우리나라만 아니면 이런 동양 문화권이 아니라 뭐 전 세계 어디를 가던 이런 죽음을 하나의 끝과 뭔가가 수명을 다해서 폐기가 당한다거나 또 아니고 혹은 뭔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그리워하는 표현만의 것이 또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문화가 태어나는 것 같아요. 장례라는 것이. 이제 뭐 고고학자들이 이제 옛날 유적을 막 발굴하면서도 그 우리가 하나의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어가기 이전에 인류의 흔적들도 막 발견을 할 때도 유골 주변에 꽃 씨가 발견이 된다라던가 네네. 이런 뉴스들도 접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하나의 뭐 문화 이전에 우리가 그 전부터 알고 행하던 것인데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과 사회 환경의 구조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 장래, 죽음을 받아들이는 문화인 것 같은데 저는 한때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무덤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사람이 무덤을 만들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저는 안전거리라는 어떤 단어를 떠올렸었는데 죽음의 자리와 삶의 자리의 어떤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사람들이 만든 것이 무덤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죽음이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 혹은 이별에 대한 어떤 인사를 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죽음에 대한 고민으로 생겨진 그 무덤의 자리나 그 거리나 그것을 보는 태도에 따라서 문화가 정말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자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거리라는 것은 뭘까요? 제가 한참 혼자 막 글을 썼었는데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해요. 근데 이제 내가 본다라고 할 때 보는 것과 나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음을 보는 거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무덤의 형식이나 그런 장례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럴 거라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을 저는 이제 마치 사람이
스크린과 눈 사이에 어떤 거리가 필요한 것처럼 카메라에서도 어떤 거리가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죽은 고인의 몸과 자기의 몸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요즘의 장례 문화 같은 경우에는 근황에서 얘기가 나왔던 비인간화의 관점에서 조금 연결되어서 거리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예전에는 보통 아파서 병원에 계실 때 빼고는 대부분 집에서 돌아가시고 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누군가 아프면은 더 격리돼서 병원이나 혹은 요양원에 가 있거나 그래서 내가 내 일상과 되게 거리가 있는 장소에서 이별을 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 또 예전엔 조금 더 이제 무덤의 위치도 뭔가 집 근처에 뒷산에 있거나 이런 식이었다면 요즘에는 거의 이제 무덤들이 모여 있는 장소, 납골당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한국에서는 완전히 더 분리시키는 것 같다. 그래서 분리시키면서 죽음을 더 무섭거나 좀 상업화된 방식으로 대비하는 식으로 죽음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죽음의 절차 안에서도 계속 물건을 값을 골라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주변에 이제 상주가 되었던 친구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삔 하나 하는데 얼마, 옷 입는데 얼마, 장례식장에서 뭐 하나 쓰는데 얼마, 또 이제 납골당 같은 데 가면은 비석 고르는데 얼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순간순간에 금액을 보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식의 죽음의 절차를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절차가 이제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하면 곁에 둘 수 있을까? 그러니까 늘 슬퍼하자가 아니라 늘 삶도 죽음도 늘 언제나 곁에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며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좀 질문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성이나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양승욱 작가님 작업이나 이런 작업들이 어떤 이 누군가 돌아가시는 과정을 한 예술가가 사진기로 가까이서 이렇게 담아내는 이런 장면들이 사람들이 사실은 두렵지만 가깝게 보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어떤 한 장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 죽음의 거리랑 어쨌든 현대의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공감을 하고요. 근데 뭘 더 보고 싶어 하는지 거부하고 싶어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말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였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성묘 다녀와서 그냥 할머니한테 잘 인사하고 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날. 무슨 생각하고 지내? 줄여서 무생지입니다. 고성과 김무가 1년 전 남긴 자신들의 기록을 열람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작년에 김무 씨는 무슨 생각을 하셨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근데 저도 얘기 듣고 나니까 생각해보니까 마지막 성묘가 4월이었어요. 작년 4월. 아, 그래요? 네. 갑자기 생각났어요. 오. 그때 4월 16일 날 성묘를 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4월 16일은 또 세월호 10주기잖아요. 그래갖고 성묘로 가기 전에 부모님 댁에 들려서 같이 가는데 출발하기 전에 저희 엄마는 천주교 신자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자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세월호에 관한 언급도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울컥했었던 기억이 갑자기 났네요.
좀 4월은 그런 계절이 그런 달이 됐나 봐요. 아까 우리가 우리라는 것, 이웃이라는 것이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4월뿐만이겠습니까? 그렇네요. 동시에 또 4월이라고 뭐 특별할까요? 뭐 이렇게도 갈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게요. 저는 그런 게 가끔씩은 너무 한정된 스코프 안에서 그런 것들을 결정지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스코프? 예, 배율이 한정된 어떤 배율. 테두리 시야 안에서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는 한국 것만 슬퍼하면 돼. 그런 것들. 이게 하나의 경계를 나눌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유별남이 느껴질 때들도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테두리가 명확하게 서 있고 그 테두리 안의 것은 너무 감정적으로 몰입하고 공감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그 테두리 밖의 것은 제가 볼 때는 몇 걸음 떨어져 있지도 않는 비슷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냥 남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느껴질 때 그 경계가 가진 그런 인식의 경계가 좀 좋지 않게 보여요. 너무 어떤 말씀인지 또 이해가 돼서 그런 부분은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들이 가진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이름. 네. 정이 내려지고 이름 내어지는 것들이 뭐 어떤 기일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내 이름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혹은 어떤 단어들이 우리가 그걸 잘 배우고 서로에게 전달해주고 혹은 잘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지만 한편으로는 그 기념일이나 뭐 어떤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만 그게 아닐 때가 있는데 가끔씩 너무 그것만 이것이다라고 특정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이름의 의미를 정말 발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균형을 잡는 것에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특별한 일이지만 언제나 엄청나게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모든 일이. 그래서 모든 게 다 소중하기도 하고 모든 게 다 안 소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권력이 생기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어느 건 덜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내 가족만 소중하고 내 가족 밖에는 안 소중하고 막 이렇게 되는 원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근데 쉽지 않습니다. 결정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뭐든지 하나의 선이라는 거는 없고 근데 우리는 계속 그 선을 만들어가고 싶고 선이 없었을 때 불안해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중간에 딴지를 걸었네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4월은 그런 달이었고 4월 16일에 기도를 하셨다고요. 기도를 하면서 성묘를 가셨다고. 네. 그렇게 갔다 왔었어요. 저는 4월에 폴더에 그라운딩에 대한 어떤 질문으로 썼던 글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우는 새와 울지 않는 새들의 정류장이란 이름으로 제가 다녔던 지역들에서 녹음한 새소리들을 하나의 트랙으로 엮은 그런 음원 파일을 올렸었어요. 올렸던 글을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 얘기를 이어나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2024년 4월 22일 뿌리는 그저 통로일 뿐이에요. 과거를 떠나보내고 지금을 돌아오게 하는 길. 한동안 오해했어요. 뿌리를 잃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단지 과거를 너무 오랫동안 심장에 꼭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뿌리가 없다고 느꼈던 것이에요. 이제 조금은 알겠어요. 필요한 것은 과거를 떠나보낼 수 있는 힘에 있어요. 한 발을 뒤로 보내며 다시 다음 발을 딛는 순간순간들 말입니다.
마치 뚝뚝 떨어지는 눈물방울 같은 시간 말이지요. 그렇게 뒤로 보내고 떨어지는 힘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어요. 2024년 5월 1일. 때론 모든 규칙을 깨고 모든 것들을 텅 빈 상태로 언제든 무엇이든 없어도 되고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를 두는 연습을 한다. 담아두지 않는 빈 상자, 혹은 언제든 누구나를 환대할 자리가 있는 빈 공간. 끝의 입자는 끝이 앞에 왔을 때 지금이라는 시간의 공백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했다. 꼬여있는 우주 사이의 혹독한 인력 사이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힘. 제가 이제 이때 4월 폴더에 넣었던 글귀들을 다시 읽으면서 이때 나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을까? 이 글들 안에서 내가 질문을 나누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했을 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나를 지지해주는 힘은 어디에서 사람들은 찾을까? 라는 것이었어요. 고성이 참여하고 있는 광합단이라는 팀에서 만드는 지인의 저도 몇 번 작년에 참여를 했었는데 4월에 함께 하시는 김화경 작가님께서 그라운딩이라는 주제로 4월에 진을 만드셨고 그때 그 초대를 받고 제가 썼던 글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4월에 이 글을 쓰면서 정리가 좀 스스로는 많이 돼서 기뻤거든요. 그냥 지금 내가 봐야 되는 단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생각, 이렇게 그동안 이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다시 생각하니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라면서 저는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집, 고향 이런 것이 나는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부재감은 저한테 있어서는 확실한 존재감을 느껴봤을 때야 부재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공백이라든지 결핍을 왜 느꼈을까요? 본인은? 일단 물리적으로는 이사를 되게 많이 다녔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고향이 있는 사람들이 좀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막 되게 뭐 다정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곳에 간다라든지 뭔가 친구들이 막 이렇게 방학이 끝나고 나면은 그려오는 어떤 그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집도 되게 다정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냥 그 이미지에는 와는 다른 환경이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고 고향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고 또 집에 관한 부분은 저도 이렇게 다시 생각하면서 떠올렸던 건데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어떤 행복했던 한순간의 사진 같은 어떤 느낌이 있나 봐요. 가족들끼리 하하호호 즐겁게 있는 어떤 한순간의 어떤 모습? 그 모습은 어떤 시기 어떤 일부분이고 늘 그 모습이 있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 가족으로부터 난 언제부터 멀어졌을까? 라는 질문이 제 안에 좀 오래전에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런 고민들로부터 좀 해방된 상태긴 하거든요. 근데 한 20대의 전부, 20대와 30대 초반 사이는 뭔가 엄청난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럴 수 있는 게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사회적인 통념으로 가스라이팅을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조카들을 절대 그런 만화를 안 보여주고 싶은데 막 가족주의 만화. 왕자님을 만나서 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끝나는 류의 만화라던가 네. 어떠한 사상 선입견 이런 것들을 가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보던 만화를 보던
항상 거기에서 그리는 가족의 이미지, 고향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없어도 되고 없는 게 이상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것은 결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핍처럼 스스로를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그냥 개인 고유의 경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것도 둘 다 둘 다 합니까?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 이상적인 가족이나 이상적인 집이라는 그 레파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런 이미지나 그런 이야기나 그런 시선들 속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분명히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나의 어떤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 동시에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 그 안에 뒤섞이면서 어떤 해석을 계속 해낸 거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으로부터 스스로 좀 떨어져 나와야 했던 시기가 저에게 있었던 것 같고 가족 안에 누구나 어떤 가족이나 좀 고민되는 점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없는 공동체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분명히 제가 충돌하는 어떤 것들 때문에 스스로 이제 그 밖으로 나섰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계속 그리움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떨어져 나가서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어떤 그리움 같은 걸 스스로 좀 만들어낸 부분도 있었던 것도 같고 근데 더 크게 봤을 때는 그냥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험들을 계속 스스로 계속 해나가는 과정 중에 만난 감정과 상황들이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절단된 과거를 붙이는 거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뭐죠?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은 안 되는데 저에게는 이제 뭔가 어떤 원형에서 깨졌다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 과거에 분명히 있었던 어떤 고유한 나의 공동체가 산산조각이 나서 깨져서 깨진 조각들을 내가 계속 그 과거의 원형이 깨지기 전의 것을 그리워하면서 계속 깨진 것들을 자꾸 들여다보는 조각들을 그리고 그거를 붙여내는 것만이 내 근원을 향하는 길이라고 착각을 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너무 추상적인가요? 인간은 어차피 믿을 게 못 되고 세상은 엉망진창이고 라는 것을 디폴트로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어떤 지극히 아름답고 완벽한 어떤 우주가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게 디폴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20대에 힘들어한 건 아니었을까? 근데 사실은 그 외로움이라는 부분은 되게 어릴 때부터 있긴 했거든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근본적인 것들을 그리워하고 외로워하는 것은.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부분을 저한테 어떤 이상이 있다면 좀 더 큰 시간성 안에서 더 오래전에 어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과거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엄마가 잘 있는데 왜 이렇게 엄마를 그리워하고 이 감정은 뭐지라는 저한테 질문이 있었거든요. 빙의 가족들이 이렇게 멀쩡히 잘 지내는데 왜 나는 애달프고 막 그립고 그 새소리가 지지해주는 힘이 됐다고 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저는. 뭐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새소리. 아까도 새소리를 이렇게 녹음하시는 거를 제가 봤는데 네, 맞아요. 그거 소개해 주세요. 네네.
제가 새소리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기 시작한 후부터 틈틈이 새소리를 녹음을 하게 됐었는데 저희 동네에 탐조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언젠가 저희 방송에도 꼭 초대하고 싶은데 이제 동네산에 어떤 새들이 살고 있는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동네에 있는 자연 생태계에 대한 마음을 같이 나누는 활동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팀원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제가 새소리를 계속 녹음하고 요즘에는 새소리를 좀 구분하는 게 내 목표다라고 하니까 이제 새소리를 분석해주는 앱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버드넷이라는 앱인데 버드넷을 키면은 녹음 버튼이 있고 녹음을 버튼을 누르면 되게 작은 새소리도 스펙트럼으로 좀 표시가 돼요. 여기를 분석해줘 하면은 이거는 무슨 새인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분석을 띠리띠리 띠리띠리. 띠리띠리는 제 마음의 소리고요. 해주는 앱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고정이랑 좀 일찍 도착해서 저희가 녹음하는 녹음 공간 근처에서도 새소리가 나가지고 찾아 녹음을 해봤는데 그 새소리의 주인공은 쇠박새였습니다. 엄청 조그만 참새처럼 작은 사이즈의 새인데 은근히 색깔이 조금 다르고 목소리도 전 참새인가 아닌가 궁금해서 녹음을 했었는데 조금 다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 앱에서는 쇠박새라고 분석을 해줬네요. 네. 새소리를 녹음하고 작년에는 편집을 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좀 조금 더 새가 어떤 말을 하는지 좀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작년에 편집한 새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소리들은 이제 주로 제가 분쟁과 연관된 어떤 지역들 근처에 가게 되면서 여행 중에 녹음한 소리들이 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 팔레스타인 관련한 활동을 아는 활동가 동료가 하고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친구가 머무는 곳에 숙소에 가서 같이 여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살고 있는 이제 예루살렘의 셰이크 자라 지역이라는 곳에서 녹음한 참새로 추정되는 새소리였고 그리고 또 그 같은 해에 제가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박해받고 또 학살을 경험한 이제 로힝야 난민 캠프가 미얀마 국경 근처에 방글라데시의 콕스바자르 지역에 있는데 그 난민 캠프에 관한 기록을 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2023년에 그 난민 캠프로 가는 길에 그 난민 캠프에서 녹음한 소리는 아니고 캠프에서 좀 떨어진 시내에서 아침에 들었던 새소리들을 녹음했었던 소리랑 또 저희 동네에서의 새소리들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보고 싶어서 저희 동네에서 녹음한 새소리와 꽃의 소리들을 하나의 트랙으로 좀 연결 지어본 작업이었어요. 지구의 전체를 아우르는 세계평화. 세계평화. 세계평화 새소리. 다시 한번 또 이런 야심을 드러내시는군요. 아닙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친구랑 완전 동네는 아니지만 어쨌든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계곡가에 갔는데 그 친구랑 같이 걸어가는데 친구가 새들이 노래를 부르면 온대요. 제가 같이 동행한 친구는 이제 모음 작업을 하는 분인데 자연이랑 굉장히 소통을 하는 그런 친구거든요. 근데 친구가 이제 새들이 노래를 하면은 궁금해서 이렇게 다가오고 또 숲에 왔을 때 숲의 멀리까지 들으려고 하면은 멀리 있는 새들까지 만날 수 있대요. 그래서 정말? 이러면서 같이 친구가 노래를 부르길래 저도 노래를 불렀어요. 특별한 노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노래가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음치어도 괜찮냐고 그러니까
괜찮대요. 그냥 자기 소리를 내면 그냥 그 소리를 새들이 호기심이 많아서 궁금해서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새 소리가 점점 하고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숲에서 어저께 약간 일방적인 착각일지는 몰라도 어떤 숲과 새들과 어떤 같이 좀 그 안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어제는. 되게 재밌었어요. 만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엄청 재밌었어요. 그 친구는 그러면 자주 그러는 거죠? 자주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니까 종종 하겠죠, 그렇게? 혹시 외국에서도 외국 숲에서도 그런 걸 해봤대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외국에서 오래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친구여가지고 친구가 얘기해 줬는데 그 친구의 이제 친구 아버지가 대금을 부시는데 숲에서 대금을 불러도 새들이 온대요. 와. 되게 재밌죠. 딴 것들도 오면 어떡해요? 다른 무서운 동물들 어쩔 수 없죠. 근데 딴 건 안 와요? 다른 동물들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혹카이도 작년에 제가 갔다 왔었는데 홋카이도에서는 곰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곰은 사람을 무서워해가지고 오히려 소리를 내면 멀리 가서 홋카이도에 여행 다닐 때는 등산할 때는 방울을 가방에 매달고 다녀요. 소리를 계속 내면서. 그렇다고 해요. 아마 새들은 좀 날아다니니까 위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다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더 편하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랑 또 다른 모드로 난 새를 만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이제는 좀 더 대화를 하고 싶다. 새와? 데이터가 쌓이면 새소리를 챗GPT한테 들려주고 챗GPT가 통역해줄 수도 있죠. 또 내가 이야기하면 새소리로 통역해줄 수도 있고. 근데 작년에 홋카이도 갔을 때 새 소리, 도시의 소음이 새의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문을 쓴 학생분이랑 대화를 나눴었는데 일본에서는 박새의 커뮤니케이션을 진짜 장기간 연구하신 학자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박새의 소리의 그 문법들까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문법까지 다 정리를 어느 정도 해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도 연구를 했다고 했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문법이라고 표현해준 걸 보니까 꽤 깊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엄청난 문장은 아니어도 단어들, 그러니까 뱀이라는 단어는 이 소리다, 뭐 이런 정도는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게 있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고성은 그러면 나를 지지해주는 힘이라고 생각했을 때 고성에게는 그런 힘이 무엇이 있어요? 이 근본부터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나는 지지받아야 하는가? 나는 어디를 딛고 서야 하는가?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 줘야 하는 것과 내가 어딘가에 뿌리 내리고 딛고 일어서는 것이 디폴트여야 하는가? 그거는 그 지지라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묻고 싶은 지지라는 그냥 나를 살리는 근원적인 힘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그게 꼭 타인이 필요도 없고 근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흔들림이 많고 의심이 많고 내 자신이 그대로 서도 되는지 관계 맺기가 가능한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막 이런 불안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지지가 항상 저한테 필요한데 고성은 그런 경험이 아예 없었는지 혹은 고성이 문득 그런 순간에는 어떻게 그 순간들을 고성은 헤쳐나가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그냥 외로운 시기가 있었냐, 인생에서. 타지에서, 타국에서 혼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들 못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힘들었겠지만 내가 그렇다라는 거를 잘 몰랐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거를 알게 됐을 때는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외로움과 고독함 때문에 제대로 뭔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게 올바른 결정이나 올바른 선택, 나한테 도움이 되는 선택과 결정들이 아니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생각은 이제 지나서 하게 됐었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뭐 흔들리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내가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나를 괴롭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쩔 때 외로웠어요? 뭐, 내가 가장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은 저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때 외로움을 느끼죠. 말이 안 통한다는 게 진짜로 말이 안 통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상대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네. 이게 그냥 언어의 다름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인간의 다름인 거죠. 갑자기 찔리. 또 동시에 내가 어떠한 것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표현에 한계가 있을 때, 어떤 언어의 가난함이 느껴질 때, 그때도 외로운 것 같고, 그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어떤 접속을 시도하는데 내가 접속할 능력이 없는 거죠. 연결이 되고 싶은데 연결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럼 그렇게 접속되지 못한다고 느낀 상태일 때 고성은 어떤 활동들을 해요? 그 그냥 접속되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 있을 때 그 외로움을 위해 하는 행동들이 혹시 있었는지. 혼자 있으면 더 편해져요. 근데 누군가랑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누군가랑 함께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내가 그거를 놓으면은 조금 마음이 편해지지만 외로움은 있는 거죠. 근데 완만하게 잘 될 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는 또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그런데 또 혼자 있을 때 그러면 항상 불안하거나 항상 외롭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혼자여서 안정감을 느낄 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가지의 입장으로만 있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날마다 다를 수도 있고 어떤 하나의 철이 될 수도 있고 시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그래요. 근데 뭔가 살면서 내 근간이 흔들린다라고 느끼는 시기가 아예 없었어요, 고성은. 근간은 뭘까요? 사람의 근간이 뭘까요? 참 이게 추상적인 표현인 것 같기는 한데 내가 무너진다라는 느낌일 수도 있을까? 뭔가를 맹목적으로 신뢰한 적은 없어서 모르겠어요.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거나 이별을 해야 될 때라든지 그럴 때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관계에서 되게 다양한 일들이 생기니까 나의 죄책감을 엄청나게 증폭시키는 일이 저한테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정말 근간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 식의 뭔가 그동안에 내가 삶을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이 나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는 일들이 막 생겨서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갑자기 다 부정하게 되는 어떤 순간들, 극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냥 감정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와서 못 살겠다, 나는 진짜 이렇게는 안 되겠다, 큰일 나다 죽겠다, 막 이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럴 때 그런 시기가 내가 무너진다라고 저는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무너진다라고 느끼는 때도 저도 당연히 있었고 내부적으로 무너진다라고 느꼈을 때가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내가 감히 저항하기 어려운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가 악의를 품고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나를 대할 때 나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압박을 들어왔을 때 외부적으로 무너지는 네. 부분이었던 것 같고 혹은 진짜 또 어떤 타인 인간관계에서 나한테 나의 가치 판단을 넘어서는 어떠한 기준으로서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때 외부적인 요인으로 되게 무너지는 경험도 있었죠. 그리고 또 이런 적도 있었는데 제가 제 기억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나는 이렇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뭐 어떤 기록을 살펴보니 내가 기억하는 것과 내가 다르게 했었던 게 있었을 때 나는 내가 잘못된 기억으로 삶을 살 수도 있는 건가? 내가 내 기억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라는 게 있었을 때는 내적으로 무너지는데 나의 근간을 뒤흔들린 적이 있었냐라고 아까 질문을 했었을 때는 괴롭고 힘든 삶의 시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무너지는 걸로 생각하면 어쩌면 내부적인 거가 더 큰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면은 그 근간이 정말 제일 흔들렸다고 느끼는 것들은 죄책감에 관한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나를 더 이상 못 믿겠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 내가 내 기억을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던 것들이 드러날 때는 그냥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만 내가 그렇게 외부적으로 휘둘린다라는 느낌은 안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로서 힘든 시기를 겪을 때는 그게 어떤 뭐 기관이 됐건 개인이 됐건 이때는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죄책감을 굉장히 크게 불러일으키는 개인이 됐었을 때는 내 판단이 맞나, 내 기억이 맞나가 아니라 내 판단이 맞나 때문에 휘둘리게 되는 것 같고 어떤 강한 개인을 넘어선 어떤 기관의 강력한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있어서는 그쵸, 속수무책이죠 이거는. 그런 시기들의 고성이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 고성에게 생긴 좋은 수? 이런 게 있어요? 이럴 때는 생각해보면 난 이걸 하면서 괜찮아졌었지 라든지 미친 듯이 운동하고 명상을 했죠. 되게 정석적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하셨네요. 네, 심리학자 책들을 읽으면서 어떻게든 나를 회복시키고자 노력을 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맷집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옹지마라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만 생기진 않습니다. 맞아요. 진짜. 동시에 오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렇죠. 뭐 동시든지 아니면 시간차를 두든지.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나? 요즘 왜 이렇게 삶이 평화롭지 하면서 위기감을 느꼈다니까요. 종종 고성이 그런 말 해요. 항상. 요즘 잘 지내요? 그러면 고성이 요즘 너무 좋다. 그래서 조금 불안하다. 대비를 하고 있어야겠다. 네, 인생의 파도가 언제 저를 때릴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뻔한 말이지만 다 약이 된다고 하잖아요. 힘들었던 일들이 정말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모든 경험들이 정말 소중한 교과서가 돼가지고 그 교과서들 덕분에 그 다음 시기가 왔을 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가 대비할 수 있게 된 부분도 분명히 있고 물론 그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내가 경험했었던 어떤 기억들
방법들이 나를 움츠려들게 해서 후유증도 되게 오래 가긴 했거든요, 저는. 당연하니 그렇죠. 별것도 아닌데 막 움츠러들어서 막 꼬아서 생각하고 막 나쁘게 해석하고 도망가거나 혹은 나를 더 부정적으로 계속 쥐어짜게 하거나 지금도 그런 여파를 벗어나는 중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도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 때는 이렇게까지 사람이 나락으로 갈 수도 있지. 혹은 누가 막 정신 없어 보일 때, 아, 이럴 때는 이럴 수 있지. 그런 이해도도 좀 넓어진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왜 스스로를 왜 포기하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면 그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거든요. 네. 내가 나를 구원하고자 해야 힘든 시기 끝에 끝에 터널 끝이 보이는 거지. 고개를 들지 않고 자기를 위해 노력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힘이 약해져 있을 때는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해야 되는 방법들을 너무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계속 그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 쉽죠. 근데 그마저도 그걸 경험해야 하고 나면 또 자기를 또 구해야 되는 걸 더 깨달을 수도 있고, 좀 저는 여러 번 얻어맞을 때쯤 돼서야, 아, 정신 차려야겠다. 이렇게 하면 이런 선택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어떤 아까 얘기했던 어떤 나를 구원해주는 존재나 구원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환상이 저한테 예전에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 어딘가를 자꾸 과거나 어느 시점, 미래일 수도 있고 그 시점을 자꾸 만들고 그게 오지 않을 때 나는 더 역시 안 돼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럼 더 고통스럽고 어떤 그 가상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나는 그것에 충족되지 않았다고 자꾸 자기를 괴롭혔던 거네요. 네, 환상 같은 걸. 그거를 뭐 사랑하는 대상을 자꾸 만든다든지 그럴 때 그런 좀 의존으로서 구원을 받고 싶었던 그런 시기가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주변에 그렇게 또 안 좋은 사람은 없었나 보죠. 그렇게 약해졌을 때 살살 꼬시면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다거나. 아, 그런 비슷한 일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다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약해있을 때 약해 있는 사람이 서로 만났을 때 그게 너무 상극이 되면은 엄청나게 휘말리고 휩쓸리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진 않고 저 역시 나쁜 사람이기도 하고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 사람도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그냥 그 모든 것들은 상대의 탓이라기보다는 나의 어떤 환상과 나의 과거의 어떤 상처로부터 만들어진 내가 내 과거의 상처를 바로 보기 위해서 생긴 트리거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필요합니다. 성장을 해야죠. 그런 경험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죠, 사실. 근데 이제 고성도 아까 운동하고 명상했다 그랬잖아요. 저도 새소리 듣는 것도 그렇고 제가 아까 통로나 빈 공간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계속 보낼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듣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거든요. 내가 잘 들으려면은 내가 비어져 있어야 잘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나를 비우고 지금을 잘 듣고 그리고 내 신체를 건강하게 단련시키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네.
건강한 정신을 위해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되게 우리 방송이 의도치 않게 죽음에 대한 얘기를 늘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늘은 아니에요. 늘은 아닌가요? 늘은 아니에요. 네, 자주. 오늘도 좀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눈 것 같아요. 작년을 돌아보는 얘기는 요 정도까지 해볼까요, 그러면? 네. 그러면 저희 그거 다음 달 예고편처럼 우리 열람해보고 이야기 좀 해볼까요? 5월달. 와, 5월달 뭐가 많은데요? 제가 5월에 메리 루플의 나의 사유재산을 읽고 올린 것도 있고요. 배수아 작가의 작별들 순간들 책을 읽고 올린 것도 있고, 또 선물이라는 책을 읽고 올린 것도 있고요. 우리 조카들과 귀여워. 풀 검색을 했었던 사진도 올렸습니다. 새소리를 이번에 알아봤는데 다음 달에는 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와,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존 버거 책을 읽고도 올린 게 있고, 한유주 책을 읽고 올린 것도 있고, 이달에 책을 많이 읽었네, 제가. 다독하셨네요. 근데 늘 원래 책을 많이 읽긴 하시는데 유난히 많이 올리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에 책을 여러 개를 동시에 읽어가지고 아마 이때 거의 동시에 끝났던 것 같기도 해요. 모모라는 책을 읽으셨네요, 보니까. 네. 원래 좋아하는 책인데 오랜만에 다시 펼쳤나 봐요, 이때. 미하엘 엔데라는 소설가가 쓴 모모라는 소설과 친구와 강정천에서 나눴던 대화를 적은 내용이 있네요. 뭔가 다이나믹한 주제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생기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네. 네. 어떤 봄의 기운을 받은 자료들인 것 같습니다. 네. 푸릇푸릇. 기대됩니다. 데뷔가 되는 컨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달이랑.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재밌네요. 다음 달을 그것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는 걸로 할까요? 네. 네. 오늘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새 시대에 만나요. 새 시대 새 마음으로 만나길 바라며 또 어떤 상황이 생겨도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힘내요, 다들. 화이팅.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